딸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제 딸 미경이가 제 남편이자 자기 아버지를 돈 때문에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300억이라는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었던 거죠. 저는 서정림입니다. 75세 은퇴한 국어교사죠.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재민 씨. 저는 그저 갑작스러운 죽음인 줄만 알았어요. 딸이 울면서 아빠가 낮잠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락방에서 발견한 남편의 일기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2021년 6월 27일 오후 3시. 119를 부르려 했지만 미경이가 전화기를 가져갔다. 남편은 살 수 있었습니다. 딸만 아니었다면요. 충격적이시죠?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치매에 걸린 75 노인이 어떻게 딸의 탐욕과 맞서 싸우는지, 300억이 어떻게 정의를 찾아가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 제가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기억력이. 40년 넘게 국어교사로 살았던 저에게 기억을 잃는다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문에 끼워진 요양원 팸플릿. 프리미엄 실버타운 마이너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하여. 거실 탁자 위엔 딸 미경이가 두고 간 요양원 입소 계약서까지. 엄마, 다음 주에 같이 가서 상담받아요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재민 씨가 떠난 지 3년. 그동안 딸은 부쩍 자주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효녀인 줄 알았죠. 저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이상 집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구석에 있던 재민 씨 서류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있던 검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재민 씨가 일기를 쓴다는 건 40년 결혼 생활 중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미경이가 또 찾아왔다. 준호 사업 자금으로 이미 30억을 줬는데 또 50억을 달란다. 정림이 모르게 강남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한다. 딸이지만 요즘 미경이를 보면 무섭다. 30억, 50억.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재민 씨가 평생 모은 300억 중에 절반이 넘는 돈을 딸이 빼돌렸다니. 2021년 4월 15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준호가 내 도장을 위조해서 100억 대출을 받았다. 미경이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다.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위 준호가 도장을 위조했고 딸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일기였어요. 2021년 6월 27일.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오후 3시. 119를 부르려 했지만 미경이가 잠깐만 누워 계세요라며 전화기를 가져갔다. 오후 5시. 미경이가 물을 가져온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뭘 기다리는지 알 것 같아. 나를 기다리는 거다. 정림아,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가서. 그날 저녁 7시 미경이가 전화했었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부산 연수 중이던 저는 부랴부랴 올라왔지만 재민 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낮잠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깨우러 갔더니 미경이는 그렇게 울었었죠. 거짓말이었어요. 재민 씨는 살 수 있었습니다. 황금 시간이 있었는데 딸과 사위가 일부러 방치한 거예요. 300억 때문에.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경이. 저녁 가져왔어요.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급히 일기장을 가방에 숨겼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다락방 문을 연 미경이가 환하게 웃었죠. 뭐 하세요? 물건 정리 좀.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참, 요양원 계약서 보셨어요? 다음 주에 꼭 가요. 그 전에 재산 정리도 좀 하고요.
재산 정리. 결국 그거였어요. 남은 150억을 노리고 있는 거죠. 저녁 식탁에서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정확히. 치매 초기래. 미경이 눈이 반짝 빛났어요.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걸 기뻐하는 딸이라니. 어머 엄마. 괜찮아요. 요양원에서 케어받으면 훨씬 좋아진대요. 미경이가 돌아간 후 저는 재민 씨 서재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어요. 횡령 서류들, 위조된 도장, 녹음 파일까지. 재민 씨는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위해 침묵했던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40년간 교단을 지킨 서정님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저는 치매 환자를 연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복수를 준비할 거예요. 재민 씨가 지키려 했던 300억, 이제 제가 지켜낼 차례입니다. 창밖에 보름달이 재민 씨처럼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늦었지만 반드시 바로잡을게요. 우리 딸이 저지른 죄,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줄도 잠들지 못했어요. 재민 씨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마치 그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속삭였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마다 일기장의 글씨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재민 씨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그 안에는 더 많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료 차트 사본이 있었어요. 2021년 6월 25일자 심장내과 진료 기록. 즉시 수술 권고. 환자 상태 위중. 그런데 그 아래 메모가 있었죠. 보호자 딸 수술 거부. 약물 치료만 지속 희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가 살 수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 옆에는 통장 거래 내역들이 있었는데 미경이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들의 날짜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석 전 30억, 설 전 20억, 제 생일 전 10억. 명절마다 기념일마다 미경이가 가져온 비싼 선물들. 에르메스 가방, 샤넬 코트, 까르띠에 시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라며 안겨주던 그 선물들이 모두 재민 씨 피를 팔아 산 것들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미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늘 오는 날이었죠.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해왔어요. 미경이가 들고 온 도시락을 펼치는 모습이 마치 독을 푸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 고맙네. 근데 미경아,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괜찮아요, 엄마. 그럴 수 있죠.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3년 전 재민 씨가 죽어가던 순간에도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전화기를 빼앗아갔겠죠. 엄마, 아빠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했던 그 말. 전에는 위로로 들렸는데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아버지를 죽게 한 딸이 무슨 낯으로. 미경아, 현준이는 잘 지내니? 의대 공부가 힘들 텐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덕분이죠. 현준이, 제 손자. 25살 청년. 해외 의대 진학비로 50억을 가져갔다고 했었죠. 저는 일기장에서 본 또 다른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50억은 의대 진학비가 아니라 사위 준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 현준이 학비는 충분하니? 네,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덕분에. 거짓말. 또 거짓말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정님 선생님이시죠? 저는 강남 세브란스 심장내과 김진수입니다. 3년 전 서재민 환자분 담당이었어요.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서 선생님 따님이 수술을 강력히 거부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혹시 왜 그러셨는지 아시는지요? 저는 미경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수술이 가능했다고요? 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성공률도 90% 이상이었고요.
그런데 따님께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신다며 서명을 거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경이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아빠가 수술 안 하겠다고. 그래,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것처럼,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근데 미경아, 내가 뭘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통장이랑 도장 말이야. 미경이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탐욕의 불꽃이 일렁이는 게 보였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엄마. 아니야, 괜찮아. 아, 맞다. 내가 어제 변호사를 만났는데. 왜 만났더라? 저는 일부러 말을 흐렸어요. 미경이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를?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네. 아, 재산 정리 때문이었나? 순간 미경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엄마, 재산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손자 현준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준이는 늘 그렇듯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요? 자기 부모가 할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것을. 현준아, 의대 공부는 어떠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준이 손에 의학 서적이 아니라 경영학 책이 들려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책이니? 아, 이건 교양 수업 책이에요. 또 거짓말. 온 가족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미경이와 현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재민 씨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오늘 현준이가 찾아왔다. 울면서 말하더라. 자기는 의대에 가고 싶지 않다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지만 미경이와 준호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50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의대 학비가 아니란다. 이 아이마저 거짓말에 휘말리게 하다니. 눈물이 났어요. 현준이까지 이 거짓의 그물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제게는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겠다고.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모든 걸 기억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모든 걸 알아가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재민 씨처럼. 2024년 9월 30일. 오늘부터 나는 연극을 시작한다. 치매에 걸린 불쌍한 노인 역할을. 딸의 가면을 벗기고 재민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300억이라는 돈보다 소중했던 당신의 생명, 그 무게를 딸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마치 재민 씨가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경이가 스스로 자백하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 겁니다. 거짓된 효도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날까지.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75살의 얼굴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표정을 만들어 보았죠. 입꼬리를 살짝 내리고 눈빛을 흐릿하게, 마치 세상의 모든 기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사람처럼. 서정님, 넌 이제 연극 배우야. 거울 속 제게 속삭였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길을 잃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로. 오전 9시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수요일인데도 왔더군요. 요즘 부쩍 자주 오는 게 마치 썩어가는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까마귀 같았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아니, 잘 모르겠네. 먹었나? 저는 일부러 식탁을 두리번거렸어요. 방금 전 제가 치운 밥그릇이 있던 자리를 보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아이고 엄마. 또 잊으셨네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미경이가 주방으로 가는 뒷모습이 마치 승리를 확신한 장군 같았어요. 딸아이는 모르겠죠. 제가 지금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미경아, 근데 넌 누구니? 우리 집에 왜 왔어? 순간 미경이 손에서 냄비가 떨어질 뻔했어요. 엄마. 저예요, 미경이. 엄마 딸이잖아요. 아, 그래, 딸. 내 딸. 근데 딸이 몇 살이더라?
엄마, 제가 48이에요. 어머, 벌써 그렇게 됐어? 나는 아직 30인데. 제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미경이 눈에 욕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치매가 깊어질수록 재산을 차지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미경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일부러 휴대폰은 두고 나왔죠. 미경이가 당황해하도록. 강남의 한 대형 로펌 건물. 제가 찾아간 곳은 제자 최윤서의 사무실이었어요. 선생님, 30년 전 제 국어 수업을 들었던 그 까마득한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잘 지냈니?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저는 윤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재민 씨의 일기장, 미경이의 배신, 그리고 제 계획까지. 윤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살인 방조예요. 그리고 재산 횡령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윤서야, 나는 법적으로만 해결하고 싶지 않아. 미경이가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싶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선생님 재산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윤서는 즉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해외 신탁 설정, 재단 설립 준비, 그리고 미경이가 손도 댈 수 없는 완벽한 법적 장치들. 그리고 선생님, 강태준 아시죠? 저랑 같은 반이었던. 태준이? 그 아이가 뭐하고 지내니? 지금 국내 최고의 자산운용사 대표예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1시간 후 강태준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역시 제 제자답게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더군요. 선생님, 300억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신탁으로 옮기고 일부는 교육재단으로 만들어두면 됩니다. 고맙다, 태준아. 두 제자는 마치 제 친자식처럼 분노하고 걱정했어요. 미경이보다 더 딸 같고 아들 같은 아이들이었죠.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이가 현관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휴대폰도 안 가져가시고. 어머, 내가 밖에 나갔었니?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나 봐. 엄마, 이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미경이가 제 손목에 뭔가를 채웠어요. GPS 추적기가 달린 팔찌였죠. 마치 도망갈 수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이쁘네. 이게 뭐니? 엄마 위치 아는 거예요. 엄마가 길 잃으면 제가 찾으러 갈 수 있게. 저는 순진하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죠. 딸아, 내가 추적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300억이겠지. 그날 밤 미경이가 집에 머물겠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해서요. 거짓말. 재산 서류를 찾으려는 거겠죠. 새벽 2시, 저는 살짝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예상대로 미경이가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찾니? 어머, 엄마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가려고. 근데 넌 뭐하니? 아, 그냥 책 좀 보려고요. 책? 아빠 일기장 말이니? 순간 미경이가 얼어붙었어요. 뭐? 무슨 일기장이요? 아빠가 일기 썼잖아. 어디 뒀더라? 아, 맞다. 내가 어제 변호사한테 줬나? 아니, 그게 뭐였더라? 저는 일부러 중얼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이가 당황해하는 게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연기가 시작됐어요. 미경아, 오늘 엄마 생일이니? 엄마 생일은 2달 후예요. 그래.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이지? 아빠 기일인가? 엄마, 아빠 기일은 6월이에요. 저는 달력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분명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기억하면서도 잊은 척. 그때 윤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1차 작업 완료. 100억 신탁 이전 성공. 저는 문자를 지우고 미경이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미경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글씨가 안 보여. 미경이가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리저리 확인하는 게 보였죠. 하지만 윤서와 태준의 연락처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뒀어요. 김반장 세탁소, 이원장 병원으로. 오후가 되자 저는 또 외출을 했어요. 이번엔 GPS 팔찌를 끼고.
미경이는 안심하겠죠. 제가 동네 공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로 보일 테니까. 실제로 저는 공원 벤치에 팔찌를 숨겨두고 태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 나머지 200억도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이전 가능해요. 고맙다. 근데 태준아, 마지막 50억은 남겨둬. 미경이가 덫에 걸리도록. 덫이요? 그래. 미경이 스스로 도둑이 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물을 짜고 있었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보이지 않지만 튼튼하게. 집으로 돌아오니 미경이가 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니?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엄마가 까먹으실까봐 미리 받아두려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사인을 했죠. 엄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하셔야 해요. 어머, 그래. 잘 안 보여서. 다시 사인을 했어요. 일부러 서재민이라고. 엄마 이름으로 하셔야죠. 내 이름이 뭐더라? 미경이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게 보였어요. 좋아요. 더 미치게 해줄게요. 서정님이에요, 엄마. 아, 맞다. 서정님. 이번엔 제대로 사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윤서가 준비한 법적 장치로 이 서류는 무효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연기였다. 미경이는 내가 완전히 치매에 걸렸다고 믿기 시작했다. 재민 씨, 당신이 보고 있나요? 나는 우리가 함께 일군 모든 것을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미경이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창밖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재민 씨가 하늘에서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내일은 더 완벽한 연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의의 그물을 좁혀갈 거예요. 가면 뒤에 숨은 제 진짜 얼굴을 미경이는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은 제 75번째 내 생일. 창밖으로 보이는 10월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재민 씨가 하늘을 깨끗이 닦아놓은 것처럼. 새벽부터 미경이가 분주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커다란 케이크를 들여놓고 온갖 진수성찬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겉으로는 효녀의 정성이었지만 저는 알아요. 이 생일상은 제 장례식 리허설이라는 것을.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미경이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빨간 장미 75송이. 제 나이만큼 준비했다더군요. 하지만 그 붉은색이 왜 그리 피처럼 보이던지. 어머, 이게 다 뭐니? 엄마 생일이잖아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죠. 특별한 날. 그래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미경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점심 무렵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사위 준호, 손자 현준, 그리고 미경이 시댁 식구들까지. 마치 잔치집 같았죠. 아니, 어쩌면 독수리들의 향연이었을지도.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가 비싼 양주를 선물로 내밀었어요. 로얄 살루트 38년산. 시중에서 500만 원이 넘는 술이었죠. 재민 씨 돈으로 산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기뻐하는 척했어요. 어머, 고맙구나. 근데 이게 뭐니? 물병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비싼 술이에요. 준호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치매 환자를 상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현준이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현준이 선물은 소박했죠. 손수 만든 액자에 제 사진을 넣어온 거였어요. 고맙다, 현준아. 제가 현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맑았는지 미경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식사하시죠.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고 전복죽도 있어요. 식탁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마치 제사상처럼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제사상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죠. 식사를 하는 중에 미경이가 슬며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뭐니? 엄마를 위한 거예요. 최고급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예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는 곳이에요. 미경이 말투가 마치 천국을 파는 사기꾼 같았어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알아봤어요. 입소금도 제가 다 낼 테니까 엄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입소금? 얼마나 하는데? 그런 건 엄마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준호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 모시는 거니까요. 모신다. 그 단어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재민 씨도 그들에게 모심을 받다가 그렇게 갔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막을 올릴 때가. 미경아, 준호야, 현준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내가 이제 늙고 병들어서 정신도 오락가락해. 그래서 결정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재산을 모두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경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아빠가 남긴 거,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합쳐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 그걸 다 줄게. 미경이 눈이 횃불처럼 타올랐어요. 탐욕의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것이 눈가에 맺혔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를 끝까지 잘 모실게요. 끝까지. 그 끝이 얼마나 빨리 올지 미경이는 벌써 계산하고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일 당장 공증을 받아야 해. 내가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공증사무소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양원은 내가 직접 골라야겠어. 내 여생을 보낼 곳인데. 네. 당연하죠, 엄마. 미경이는 이미 300억의 주인이 된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재민 씨,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현준이만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 아이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죠. 현준아, 할머니가 누구니? 현준이가 슬픈 눈으로 절 바라보다가 돌아갔어요. 밤 10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미경이는 300억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제가 나가는 것도 모르더군요. 재민 씨가 잠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여보, 저예요. 재민 씨 영정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딸 미경이가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300억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바람이 불어 납골당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재민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요. 물론 진짜 공증은 아니에요. 윤서가 다 준비해뒀어요. 가짜 서류로 미경이를 완전히 속일 거예요. 그리고 미경이가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할 거고요. 영정사진 속 재민 씨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당신 억울함, 제가 꼭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일군 재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할 거예요. 미경이가 괘씸하면 좋겠지만. 글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달빛이 영정사진을 비췄어요. 그 빛이 재민 씨 눈에 맺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정의의 칼을 빼들 시간이에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대신 지킬게요. 그리고 미경이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게 무엇인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납골당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재민 씨가 함께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등 뒤에서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경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300억이야, 300억. 내일 공증 받으면 끝이야. 요양원 보내고 나면. 응, 그때 처리하면 돼. 처리. 그 차가운 단어가 제 심장을 얼렸어요. 역시 미경이는 끝까지 미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썼어요.
75번째 생일. 오늘 나는 딸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딸의 눈을 멀게 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 재민 씨, 지켜봐 주세요. 당신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북두칠성이 마치 재민 씨가 그려놓은 이정표 같았죠. 내일 미경이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재민 씨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이제 정의가 승리했어요라고. 그날 아침 10월에 찬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마치 진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선명하고 단호했죠. 새벽 5시,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서와 태준이가 밤새 작업한 서류 뭉치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선물 상자 같은 서류들이었죠.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경이가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거실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나 봐요. 300억이라는 숫자가 딸아이의 잠을 훔쳐간 모양이더군요. 아, 미경이구나. 근데 너 누구니? 엄마, 저 미경이에요. 엄마 딸이잖아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딸, 내 딸은 어렸는데. 10살인가? 아이고 엄마. 또 그러시네. 자, 이거 어제 약속한 서류예요. 공증사무소 가기 전에 먼저 은행 가야 해요. 미경이가 제 손에 서류 뭉치를 쥐어줬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탐욕으로 떨리는 건지, 불안으로 떨리는 건지. 이게 뭐니? 엄마가 주신다고 한 재산 서류예요. 통장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다 있어요. 저는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거꾸로 들고 봤어요. 글씨가 왜 이렇게 춤을 추니? 엄마, 거꾸로 드셨잖아요. 미경이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그 가방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구명줄을 잡은 사람 같았죠. 오전 9시 미경이는 준호와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쯤 미경이가 첫 번째 은행에 도착했겠죠. 9시 30분,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엄마, 통장이 해지됐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통장? 무슨 통장? 엄마가 준 국민은행 통장이요. 아, 그거? 내가 어제 해지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전화가 끊겼어요. 미경이가 다음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겠죠. 10시 두 번째 전화. 엄마, 신한은행도 텅 비었어요. 50억이 있던 계좌가 0원이래요. 어머, 그래. 누가 훔쳐갔나? 엄마가 직접 해지하셨대요. 3일 전에. 3일 전. 제가 윤서, 태준이와 함께 조용히 작업한 날이었죠. 300억 전액을 서재민 기념 교육재단으로 이전한 날. 11시, 미경이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오셨어요? 저는 뒷걸음질 치며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 미경이에요. 딸이라고요. 우리 미경이는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 아닌데. 우리 미경이 아니에요. 미경이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300억 어디 있어요? 어디다 숨겼어요? 아파. 누가 날 때려요.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미경이가 당황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윤서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강태준 대표도 보였죠. 누구세요? 여긴 우리 집인데.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서정님 어르신의 법적 대리인 최윤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르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강태준 대표님이시고요. 뭐라고요? 엄마가 언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요? 윤서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일주일 전입니다. 어르신께서 정신이 맑으실 때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위임하셨죠.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치매예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법적 행위 능력은 있으십니다. 의사소견서도 있고요.
태준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정님 어르신께서는 3일 전 재산 300억을 서재민 기념교육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여기 기부 증서입니다. 미경이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봤어요.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이게 무슨... 엄마가 직접 한 거예요? 저는 윤서 뒤에 숨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미경이가 달려들려 하자 태준이가 막아섰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서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김미경 씨와 최준호 씨의 횡령 증거입니다. 지난 3년간 서재민 씨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특히 이 부분이 흥미롭네요. 2021년 6월 27일 서재민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김미경 씨가 119 신고를 2시간이나 지연시킨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미경이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서재민 씨의 일기장도 있고 병원 의료 기록도 있고 무엇보다 윤서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300억이야, 300억. 내일 공증 받으면 끝이야. 요양원 보내고 나면. 그때 처리하면 돼. 어젯밤 미경이가 통화한 내용이었죠. 이걸 어떻게... 서정님 어르신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어르신은 치매에 걸리셨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미경아. 순간 미경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그래, 나야. 내 엄마.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내 엄마.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40년간 교단에 섰던 그 목소리로. 엄마가 다 연기였다고요? 그래. 너를 시험하고 싶었어. 혹시라도 내가 뉘우칠까, 혹시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할까. 하지만 넌 끝까지 300억만 받구나.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만해. 내 아빠가 죽어가던 그 순간 넌 뭘 했니? 황금 시간을 일부러 놓쳤잖아. 300억 때문에 내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뒀어.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요. 김미경 씨,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윤서의 말에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아, 내 아빠도 그렇게 애원했겠지. 살려달라고, 119를 불러달라고. 하지만 넌 모른 척했잖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경이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전 엄마 딸이잖아요. 내 딸은 3년 전에 죽었어. 내 아빠와 함께. 경찰이 들어와 미경이를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현준이는 밖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모두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짓이 벗겨지듯 한 입 한 입 떨어지더군요. 재민 씨, 이제 끝났어요. 빈 공간에 대고 속삭였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지켰어요. 300억은 이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갈 거예요. 서재민 기념 교육재단으로. 햇빛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죠. 재민 씨가 보내는 위로 같았어요. 텅 빈 계좌처럼 텅 빈 집. 하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의로, 그리고 재민 씨와의 추억으로. 경찰서에서 미경이가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더군요. 법이라는 그물은 때로 너무 큰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교활한 물고기들은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11월의 첫 주 창밖의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재민 씨가 남긴 진실이 서서히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저는 서재에 앉아 무거운 택배 상자를 준비했어요.
미경이에게 보낼 마지막 선물이었죠. 아니, 마지막 기회라고 해야 맞겠네요. 상자 안에는 재민 씨 일기장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복사하면서 제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USB 하나.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가득했죠. 엄마가 빨리 치매 걸려서 300억만 손에 넣으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미경이 목소리였어요. 준호와 나눈 대화였죠. 그 노인네 죽기 전에 다 빼돌려야 해. 요양원 보내고 나면 후견인 신청해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100억이 넘는 돈이 유령회사를 통해 세탁된 흔적들. 재민 씨가 생전에 모아둔 증거와 제가 윤서, 태준이와 함께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이었어요. 택배 상자를 봉하면서 편지를 한 장 넣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내가 아직도 내 딸이라면 이 증거들을 보고 스스로 자수하길 바란다.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해.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그 안에 결정해라. 아직도 너를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가. 택배를 보낸 그날 저녁 윤서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미경이한테 증거를 다 보내신다니. 마지막 기회야. 그 애도 한때는 착한 아이였거든. 너무 위험해요. 미경이가 무슨 짓을 할지. 윤서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3일 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보셨죠? 제가 법원에 신청한 서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겨울바람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죠. 무슨 서류? 엄마를 성년후견 대상자로 만드는 소송이에요. 치매 환자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증명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를 보고도 반성은커녕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미경아, 내가 정말 그럴 거니? 엄마가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연극, 거짓말. 이제 제 차례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민 씨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딸이 악마가 됐어요.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사진 속 재민 씨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미경이가 선택한 길이야. 다음 날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정식으로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는 통지서였죠. 미경이는 제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재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어요. 300억을 기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자기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건 정상이고 그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건 비정상이라니. 태준이가 급히 찾아왔어요. 선생님, 큰일입니다. 미경 씨가 유명한 로펌을 선임했어요. 정말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그러나 미경이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며칠 후 저를 진료했던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서정님 선생님, 따님이 저한테 압력을 넣고 있어요. 선생님의 치매가 심각하다고 증언하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의사로서 거짓 증언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다른 의사들을 매수하려 하는 것 같아요. 미경이가 돈으로 가짜 증언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300억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려는 거죠. 그때 현준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눈이 퀭한 걸 보니 며칠은 잠을 못 잔 모양이더군요. 현준아, 괜찮니? 할머니죠. 저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만하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300억이 날아갔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현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저는 현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현준아, 넌 잘못이 없어. 어른들의 욕심이 만든 비극이야. 할머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현준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사실 저도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약을 치우는 걸. 아빠가 시계만 보면서 기다리는 걸. 봉투 안에는 그날의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했는데 엄마가 못 본 척했어요. 현준이의 눈물이 봉투를 적셨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그때 제가 나서서 119를 불렀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괜찮아, 현준아. 너도 피해자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미경이가 끝까지 가려고 한다. 내 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그 아이와 이제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 재민 씨, 힘을 주세요. 그리고 현준이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만은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의 더러움을 덮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아요. 눈 밑에는 여전히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윤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알았어. 준비는 다 됐니? 네. 그런데 선생님, 미경 씨가 언론에도 접촉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버린 치매 노인의 비극 같은 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짓의 가면을 쓰고 세상을 속이려는 미경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저는 현준이가 준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것이 최후의 카드가 될 거예요. 미경아,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빈방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널 구하려고 했어. 기억해. 내가 받은 건 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밖에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애도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재민 씨 곁으로 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서울가정법원 301호 법정.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75살의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40년간 진실을 가르쳤던 교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가면을 벗는 날. 연극이 끝나는 날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재민 씨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거짓의 장례식이 될 것처럼. 법원 앞에서 윤서와 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그래, 이제 끝낼 시간이야. 법정 문이 열리자 삭막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놓인 그곳에서 오늘 진실의 무게가 측정될 거예요. 미경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고급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마치 승리를 확신한 장군처럼. 원고 측 주장을 시작하십시오. 미경이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 서정림 씨는 중증 치매 환자로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액을 충동적으로 기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거짓말의 포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니까요. 피고 측 답변하십시오. 윤서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서정림 어르신은 완전한 정신 상태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미경이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제가 또렷한 걸음걸이로 걷는 모습에 당황한 거예요.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서정님, 75살입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명료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현재 정신 상태는 어떠십니까? 매우 맞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치매 환자를 연기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다가 변호사가 말렸죠. 왜 그러셨습니까? 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요. 저는 가방에서 재민 씨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것은 2021년 6월 27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의 일기입니다. 판사님께 일기장을 제출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 가슴이 너무 아프다. 미경이에게 119를 부르라고 했지만 전화기를 가져갔다. 준호는 거실에서 시계만 본다. 그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는 게 느껴진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미경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심장마비로 인한 환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윤서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 김진수 과장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서재민 씨는 즉시 수술하면 90% 이상 생존 가능했으나 보호자인 김미경 씨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3개월간 녹음된 김미경 씨의 육성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엄마가 빨리 치매 걸려서 300억만 손에 넣으면 그 노인네 죽기 전에 다 빼돌려야 해. 미경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그 목소리가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현준이가 들어왔어요.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재판장님, 저는 김미경의 아들 김현준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허가합니다. 현준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미경이가 경악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현준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해요. 현준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2021년 6월 27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도 집에 있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을 뻗어 119를 가리키셨죠. 하지만 엄마는 할아버지 약을 치워버렸어요. 아빠는 시계를 보며 몇 시간만 더라고 중얼거렸고요. 거짓말. 넌 그날 학교에 있었어. 아니에요. 저 여기 증거가 있어요. 현준이가 USB를 꺼냈어요. 그날의 CCTV 영상이었죠.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거실에 쓰러진 재민 씨, 전화기를 들고 나가는 미경, 시계를 보는 준호,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어린 현준이까지.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현준아.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준아, 넌 잘못이 없어. 제가 증인석에서 일어나 현준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법원 직원이 막았어요. 미경이가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것은 횡령 증거입니다. 태준이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3년간 150억 원의 불법 자금 이동, 문서 위조, 사기 대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한 후 말씀하셨어요. 추가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렸어요. 놀랍게도 준호였습니다. 미경의 남편이자 공범이었던. 저는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준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아내와 저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날도 우리가 일부러 방치한 것이 맞습니다. 왜 자백하십니까? 제 아들이 현준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판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시 휴정 후 판결하겠습니다. 30분의 휴정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법정이 열렸을 때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서정림 씨는 완전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성년후견 청구는 기각합니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또한 김미경 씨와 최준호 씨는 횡령, 문서 위조,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미경이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미경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낳은 딸, 하지만 이미 탐욕에 영혼을 판 그 아이를. 미경아, 내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이제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법정을 나서면서 현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현준아, 이제부터는 할머니랑 살자. 내 할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바르게 살자꾸나.
법원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재민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와 태준이가 제 옆에 섰어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재민 씨 묘소에 들렀어요. 여보,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미경이는 이제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재민 씨가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실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다. 미경이가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란다. 300억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 보입니다. 2025년 3월 15일. 봄이 왔어요. 남산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는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32평 작은 공간이지만 300억짜리 대저택보다 훨씬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었죠.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현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법대로 편입한 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저를 돌보는 착한 아이. 재민 씨를 닮은 그 선한 눈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현준아, 오늘은 할아버지 묘소 가는 날이야.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오늘 재단 장학생 선발 결과도 나왔잖아요. 서재민 기념 교육재단. 300억으로 만든 이 재단이 벌써 10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던 아이들. 재민 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묘소로 가는 길, 봄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까지.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었죠. 여보, 왔어요. 재민 씨 영정 앞에 꽃을 놓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지원한 영희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대요. 그 아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쳐서 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겠대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재민 씨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그리고 우리 현준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법조인이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대요. 당신을 닮아서 참 반듯한 아이예요. 현준이가 묘비에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요. 그때였어요. 묘소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경이었어요. 1년 만이었죠. 형량을 줄여받아 6개월 만에 출소했다더군요. 준호는 아직 복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 초라한 차림. 한때 300억을 탐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 묘비만 바라봤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교도소에서 매일 반성했어요. 아빠한테도 매일 사죄했어요.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경이를 내려다봤어요. 미경아. 네, 엄마. 엄마. 넌 이미 3년 전 내 아버지가 300억보다 더 소중히 여긴 생명을 버렸을 때 내 딸이기를 그만뒀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300억이 아니라 너를 더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빼돌린 150억을 알고도 침묵했지. 너를 지키려고. 하지만 넌 그런 아빠를 죽게 내버려뒀어. 엄마. 정말 후회해요. 매일 악몽을 꿔요. 아빠가 손 뻗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미경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요. 300억은 이제 없어. 모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돈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됐어.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저 엄마 딸로 다시 받아주세요. 저는 현준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를 향한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었을까? 미경아,
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제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재민 씨가 생전에 미경이에게 쓴 편지였죠. 끝내 전하지 못했던. 이건 내 아빠가 너한테 쓴 거야. 읽어봐. 미경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딸 미경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빠는 이미 없겠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넌 내 딸이니까. 하지만 딸아, 돈은 잠시지만 사람은 영원하단다. 아빠가 300억을 모은 건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와 엄마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였어.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가족을 망치는구나. 미경아, 늦기 전에 돌아와라.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기억해라. 아빠는 300억이 없어도 너와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단다. 미경이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민 씨 묘비 앞에서 미경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현준이와 함께 자리를 떴어요. 미경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할머니, 엄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준아,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저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야. 내 엄마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용서받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재단 이사회 있으신 거 기억하시죠? 그럼 당연하지. 오후 3시지?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서재민 기념 교육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한대요. 재민 씨, 들으셨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재단이 인정받았어요. 오후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00명의 장학생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서정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왔죠. 이사장님,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아이들이 합창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재민 씨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300억이 만든 기적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현준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현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난다. 식사를 하며 현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년에 사법고시 준비하려고요. 꼭 합격해서 할머니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촉촉이 대지를 적시는 단비였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2025년 3월 15일. 오늘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미경이를 다시 봤지만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재민 씨,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이제야 모두 지켰어요. 300억은 사라졌지만 100명의 희망이 태어났어요. 우리 손자 현준이도 바르게 자라고 있고요. 이제 저도 평화롭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민 씨가 하늘에서 보내는 축복처럼. 할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현준이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왔어요. 그래, 같이 마시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TV에서는 서재민 기념 교육재단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죠. 오늘 서재민 기념 교육재단이 100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서재민 씨의 부인 서정림 이사장은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나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준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해. 봄밤은 깊어갔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300억이 사라진 자리에 100개의 꿈이 피어났어요. 배신이 있던 자리에 정의가 서 있었고요. 미움이 있던 자리에 용서의 씨앗이 뿌려졌죠.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민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계속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슬기로운 지혜와 처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